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경영조직론도 이제 GS 1기를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인사관리랑 마찬가지로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약간씩 다른 부분만 제가 좀 짚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커리큘럼과 또 강의 계획서, 이제 메타 언어랑 목차 노트, 기출 리스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실 이제 단문형 테스트부터 이슈 페이퍼까지 이렇게 이제 한 묶음으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걸로 알고 한번 또 설명을 해 보자면, 먼저 이제 강의 계획서랑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요. 강의 계획서에는 지금 이제 강의 일정 인사관리랑 똑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또 6시 30분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미리 10분 전에 좀 착석하셔서 단문형 테스트를 좀 강제적으로 다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6시 30분이 아니라 6시 20분으로 조금 보시고 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사관리가 좀 뒤로 밀리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경향도 있고, 여러분들 저녁도 드셔야 되니까 20분까지는 아니고 이제 10분 전에 착석을 하셔서 단문형 테스트도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소개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는데, 경영조직론에서도 1기에는 사실은 똑같아요. 단권화가 먼저 되어 있어야지만 이 단권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권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회독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고, 회독이 느려지면은 그 시간 안에 정해진 시험 범위를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과목에 좀 흥미를 또 잃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똑같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경영조직론에서도 1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단권화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의고사도 또 보시면,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단문형 테스트도 제가 똑같이 인사관리랑 똑같이 100점짜리 사이즈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외워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모의고사도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체를 감을 못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문제랑 그리고 모범 답안을 미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메일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목요일까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목요일에 답장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이제 실전처럼 답안을 작성을 하시는 거고, 25점짜리랑 그리고 50점짜리를 이렇게 각각 3회, 2회에 걸쳐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도 이제 단문형 테스트, 메타 언어, 마인드맵, 이슈 페이퍼, 그리고 교수저 추가 자료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과제는 이것도 인사관리랑 마찬가지로 이제 종강을 하실 때 제가 이 사례, 그러니까 좀 예시를 들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도식 노트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과제를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보시면서 강의 진도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라서 붙여두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1기는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것 같은데, 1기는 연기와 좀 차별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독도 해야 되고 단권화도 또 해야 되고, 근데 회독과 단권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2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조직론에서도 제가 기출 리스트를 드린 이유가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좀 많습니다. 제가 연기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뭐 어디에 줄 치시고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고 조금 연기보다는 그 세밀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지 않으시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습 꼭 해주시고 복습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습 복습 하시기 위해서 이제 진도표 책에다가 붙여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큰 이제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커리큘럼 자료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경조에서는 나가는 자료가 1기에 나가는 자료들이 이제 메타 언어와 단문형 테스트, 이슈 페이퍼, 마인드맵, 목차 노트, 도식 노트, 그리고 교수조 추가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사실은 아까 인사 때도 교수조 추가 자료를 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는데요. 인사에서는 교수조 추가 자료를 이제 박경규 교수님 저서의 추가 자료랑 그리고 권석균 교수님 책에서 추가 자료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조에서는 데프트 교수님 저서를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반 정도 회차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어떻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익히셨을 때 그때 제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역시 기출 리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사실은 점점점 자료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1기에만 가장 자료가 많고, 사실은 2기나 3기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하는 자체에만 최적화되어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불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좀 많이 그러니까 없애드리고, 1기에는 근데 여러 자료를 제가 드려봐야지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이런 자료가 좀 맞는 것 같다. 나는 좀 단권화 위주의 자료가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현출 위주의 자료가 좀 잘 맞는 것 같다. 아니면은 나는 그냥 메타 언어가 좀 제일 좋은 것 같다. 이게 나름의 어떤 판단이 좀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드려보고, 근데 소화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자료가 조금 많은 거에 대해서 항상 제가 뭔가 변명을, 이래서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줄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최대 맥스치고,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와 커리큘럼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보고, 그래서 또 제가 이 자료들을 묶으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타 언어와 목차 노트는 같은 하나의 세트로 두시고, 두 가지는 인사관리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출을 보조하는 자료입니다. 현출 보조 자료예요. 현출. 그래서 메타 언어는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칸이 없고 하나는 칸이 채워져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의 버전은 이 학습 버전을 달달달 외우라고 제가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다도기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기서 체크하신 키워드를 빈칸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학습 버전은 이제 채점을 하기에 더 용이한 형태로 채점을 빨리 하려면 답이 바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 버전을 드리는 거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만 이 학습 버전이 왜 이름이 학습 버전이냐면, 이동 시에는 이 학습 버전을 들고 다니면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동하실 때 아니면은 뭔가 이 기본서를 뭔가 내가 들고 다니기 어려운 어떤 공간에서 공부를 해야 될 때, 그때는 요 지금 메타 언어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서브처럼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지금 한 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른 강사님들이 이제 서브 내시는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브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을 하시든지 이제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서를 안 보고 이것만 보면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절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타 언어는 이제 보조 자료, 현출을 보조하는 자료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목차 노트도 똑같습니다. 경영조직론 4판 기준으로 이제 제가 다시 작성한 목차 노트인데, 이것도 역시 하위에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1페이지를 보시면 조직의 개념이 있거든요. 조직의 1장에 조직의 이해 있고 조직의 의 있고 조직의 개념이 있어요. 조직의 개념이라는 이 중목차를 보고 여러분들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가 중요했지. 그리고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립한 어떤 체계화된 구조가 필요했고, 그 구조에 따라서 인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가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이제 조직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떠올리는 용이다. 이 자료들은 떠올리는 용이다. 그래서 두 가지는 현출을 위한 자료고, 내가 지금 현출도 어렵고 나 좀 또 쫓아가기 어렵다 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버려도 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다시 요청을 하시면 제가 별도로 그냥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일기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다 소화해야지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반 정도 소화하셔도 많이 소화하시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 3분의 1 정도 소화하시면, 그러니까 3분의 1이 한 요 정도 4, 5, 6번만 소화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들 일기 성공적으로 보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구력이 있는 상태에서 현출을 안 해서, 내가 작년에 암기를 좀 안 했더니, 암기를 좀 등한시 했더니 점수가 안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못 하셔도 됩니다. 못 하셔도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출 리스트 있어요. 자, 기출 리스트 보시고, 기출 리스트. 경조는요, 여러분들 기출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경조 같은 경우는 경지사 지금 보시면 경지사랑 노무사랑 겹치는 문제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경지사에 출제됐던 문제가 노무사에 출제되기도 하고, 노무사에 출제됐던 문제가 경지사에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조직론의 기출 리스트는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출 리스트는, 이 경영조직론에서의 기출 리스트는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인사는 이제 4개였는데 경조에서 기출 리스트는 노무사, 그리고 경지사, 행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색깔별로 여러분들 원형 스티커 붙이셔서 노2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고 페이지 수 찾으셔서 그 옆에다가 문제 적어두시거나 붙여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져가셔서 자료, 그러니까 총 2부 챙기세요, 여러분들. 2부 챙기셔서 하나는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오늘은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라고 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아예 없으면 조금 그것도 여의치가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일기에는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가지고 다니시고 하나는 붙여두시는 용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출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게 경영조직론이 인사랑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인사랑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경영조직론 문제 최근의 기출 경향을 한번 볼까요? 최근의 기출 경향을 한번 보시면 13페이지에 제가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1문을 쭉 담아놨어요. 한번 보시면요. 13페이지. 그래서 경조랑 인사가 특히 1문에서 굉장히 다른 점이 뭐냐면, 경조는 보다 실용적인 학문이어야 하거든요. 인사관리보다 경영조직론이 오히려 더 어떤 경영과 조직을 운영하는 어떤 차원에 있어서 훨씬 더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써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기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듣고 오셨지만, 제가 연기에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경영조직론에서 채점평을 읽어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회차까지, 그러니까 2019년을 마지막으로 그 서비스 채점평이, 교수님들 채점평 서비스가 종료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16년부터 19년까지 그 지난 경영조직론의 채점평, 교수님 채점평을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적용을 해야 된다. 이론을 사례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 한번 쭉 보시면요.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22년은 약간 경향이 바뀌긴 했지만, 자, 19년에 보세요. 지금 그 사실이 주어져 있거든요. 사실관계. 어떤 가상의 기업의 사례를 주면서, 사실관계를 주면서 밑에 있는 조직 수명 주기, 팀제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 혁신의 유형,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제안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적용하고 제안하라. 그리고 20년도 박세로 이사장 이런 거 나왔거든요. 조이서 컨설턴트, 당신이 컨설턴트라면은 각각의 사업부의 적합한 전략을 어떤 식으로 제안할 것이냐, 조직구조, 적합한 조직구조 어떻게 제안할 것이냐, 제안을 해달라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죠. 뒤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21년에도 A 조직, 가상의 조직의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22년에는 약간 달라진 경향이 있기는 했는데 23년에 다시 돌아왔어요. 23년에도 보시면 문제의 길이도 점점점 더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향성은 다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2019년부터 23년까지 노동이랑 행정도 보시면요, 사실관계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노무사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 자체가 되게 높아졌고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그럼 그거를 변별을 해야 되는데,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영조직론도 더 사례가 길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사실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론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안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사례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게 경영조직론의 굉장히 하나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인사관리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경조다. 그래서 제가 경조에서는 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할 거냐면, 인사관리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사관리는 유기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라. 이건 왜 이래요? 근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경영조직론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게 조직의 관리에 주는 시사점이 도대체 뭐냐? 이게 실제 조직에서의 사례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영조직론과 인사관리가 아주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보이죠. 인사관리는 유기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답을 얻어야 되고, 경영조직론은 이거를 내가 실제 사례에, 실제 현실 세계에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약간은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5, 6, 7, 4, 5, 6. 그래서 이제 단문형 테스트와 마인드맵과 이제 이슈 페이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단문형 테스트 연습 문제는요, 이것도 100점짜리가 있고, 그리고 쭉 한번 보시면 3번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문제 3번이 지금 9페이지에 있는데, 그래서 페스팅거가 주장한 인지부조화의 이론을 활용하여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례, 예시를 들어서 논하시오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은 23년에 올해 출제가 되긴 했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사례로서 물어봐지지는 아직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지부조화 이론을 써먹을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경영조직론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써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성 상태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이렇게 달성해 나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계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조직론의 연습 문제도 역시 얘를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최소한의 암기다. 최소한의 암기. 그래서 복잡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소한 연습 문제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2기에 가셔서 뭐라도 쓸 수 있어요. 뭐라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마인드맵은
이거는 지금 경영조직론과 또 인사관리가 좀 다른 거는 인사관리는 이제 유기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영조직론은 이론 자체를 먼저 정확하게 숙지하고 암기한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경영조직론은 마인드맵이 이 책에 그려져 있는 기본의 뼈대가 마인드맵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연기에 한번 드렸던 지금 자료랑 똑같은 자료인데, 경영조직론은 뭔가 복잡하게 뭔가 이런 쟁점을 꼬아서 혹은 유기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각각의 쟁점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크게 그리고 또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잘 숙지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도 최소한의 현출.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마인드맵을 현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현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목차노트랑 마인드맵은 똑같은 자료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조금 더 부담이 좀 덜 하도록 그림으로 좀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 조금은 다른 지점인 거죠. 그래서 목차노트보다는 사실 이제 마인드맵이 한눈에 전체를 보기에는 더 좋아요. 얘는 진짜 한눈에 보이잖아요. 목차노트는 넘겨야 되는데 마인드맵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다. 그래서 나는 목차노트까지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마인드맵은 꼭 지금 4, 5, 6은 여러분들 최소한이요. 최소한 30%예요. 30%. 이 정도 소화하는 거는 30% 소화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슈 페이퍼와 필기 자료도 역시 이제 최소한의 단권화를 위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슈 페이퍼도 보시면 경영조직론의 이 이슈 페이퍼는 제가 페이지 수를 적어드린 게 있고 페이지 수를 안 적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수를 적은 거는 제가 이거를 붙이세요 라고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그 페이지에 붙여 두셔야 되는 거고, 즉 필수적으로 붙여야 되는 부분에는 제가 페이지 수를 써놨어요. 지금 1번 박스 개인 행위의 영향 요인, 요거는 32페이지에 꼭 붙여두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어떤 쟁점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붙여두셔도 되고 붙여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거는 꼭 붙여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말씀을 또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자기효능감과 귀인 성격의 상관관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붙여두시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자기 통제, 이 통제 위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 방향에서 쓰여요. 통제 위치. 그렇죠,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제 연기를 듣고 왔다. 다 듣고 오신 거죠, 그러면? 연기 다 듣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제 위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걸 또 떠올려 보시면 이게 리더십에도 쓰여요. 그쵸? 리더십에도 이 사람의 통제 위치가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재적인 통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참여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외재적인, 그러니까 본인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을 본인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지시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통제 위치라고 하는 거는 리더십에게도, 그리고 보상의 종류에도, 그리고 동기부여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슈 페이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선택적으로 붙여두시고 제가 요청드리는 것만 잘 붙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노트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필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필기 노트는 이거는 안 쓰겠다, 쓰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를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눈도장을 찍으면서 회독을 하시면 훨씬 더 그 쟁점에 대해서 애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노트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것도 제가 인사관리에서 말 안 했는데 필기 노트는 쟁여두지 마세요. 쟁여두려고 했지. 쟁여두지 마세요. 이거를 한번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습성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필기 노트만큼은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집에 가셔서 빨리 그냥 이제 대충 써도 되니까, 아니면 뭐 쉬는 시간에 틈틈이 여러분들 쓰셔도 되잖아요. 오늘 하고 넘어가야지만 안 밀리고 안 하기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로 넘어가면은 내일은 또 내일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나는 한꺼번에 뭐 월요일 날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월요일에는 필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기 노트 같은 경우는 밀리지 마시고 반드시 토요일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필기 노트는. 그래서 꼭 필기 노트는 그날 다 처리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좀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 24페이지 먼저 펴주시면 됩니다. 24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이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의 체계를 보려고 해요. 체계를. 그래서 경영조직론의 체계는 인사관리보다 훨씬 더 심플,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인사관리와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경영조직론의 그 차이점, 경영조직론의 어떤 특징을 조금 더 보자면, 자, 인사관리의 체계는 세 가지였어요. 인사관리의 체계는, 자, 첫 번째로는 기능적 차원, 그리고 관리적 차원, 그리고 제도적 차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능적 차원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직무, 그리고 확보, 개평, 보유이, 이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러한 기능적 차원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거였고, 이러한 활동들이 결국에는 규모와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사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는 즉 이 모든 이 일련의 기능적, 관리적, 제도적 차원을 통해서 결국에 무엇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냐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가치 창출, 즉 이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경영조직론은 뭐냐? 경영조직론은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들어가 있거든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사관리 때도 잠깐 설명을 하긴 했지만,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을 통해서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즉, 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즉, 누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경영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자, 저 조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구조와 문화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을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즉, 경영 조직은 뭐야? 말 그대로 타인을 통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모든 과정에 대한 어떤 연구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그래서 뭐다? 중요한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은 언제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하냐면, 이거를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개인의 측면에서. 두 번째, 집단의 측면에서. 세 번째, 조직의 측면에서. 즉, 경영조직론은 타인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인데, 여기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타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이거를 더 구체화시킨다면 인간의 뭘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냐면요, 인간의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
그래서 이 인간의 행동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개인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개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격. 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각. 어떻게 지각했는지에 따라서 같은 사건, 같은 대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각을 하고 다른 지각이 다른 행동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치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태도, 학습, 동기 등등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또 연구를 하는 것이냐? 집단 역학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제 프레임워크를 알았거든요. 어떤 한 개인이 이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에 굉장히 잘 반응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영업의 직무에 잘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공부한 게 이제 개인 파트에서의 프레임워크까지 공부했을 때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달라지냐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집단을 형성했을 때 이 결론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뭐가 발생하냐? 노란색으로 집단 개념을 써볼게요. 자, 여기에 집단 역학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영업 직무에 적합하다. 영업 직무를 맡기면 성과가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한 거예요. 개인 파트까지 공부를 했을 때는. 근데 자, 이 사람이 속한 집단에서 어떤 한 사람이 무임승차를 했네요. 3명의 성과를 합쳐서 이 성과가 높으면 높은 임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높은 보상을 받아갔어요. 자, 그러면 외향성이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조직이 바라는 대로 행동을 해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는데 뭐가 발생한 거야?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 명이 무임승차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싶지 않아? 서커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즉 봉 효과 때문에 태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집단을 삼켜버리게 되죠. 즉 사회적 태만이 발생해서 외향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격이 조직의 목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당초의 어떤 가설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동태적인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파트로서 집단을 보는 거고, 집단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냐? 집단의 역학, 사회적인 태만이라든지 집단에서 발생하는 어떤 의사결정 상황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단 파트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왜 필요하냐? 자, 보세요. 지금 이 노란색까지는 지금 집단이거든요. 집단. 자, 그러면 조직은 뭐냐? 자, 조직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영업사업부입니다. 영업사업부.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 여기는 이제 인사관리부가 있어요. 인사관리부. 자, 그리고 여기는 마케팅 부서가 있어요. 마케팅, 홍보 마케팅 부. 이게 조직 구조거든요. 이 파란색으로 그린 것들이.
자,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조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영업사원이잖아. 그쵸? 여긴 지금 누가 있을 거예요? 여긴 노무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인사 뭐 컨설턴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홍보 담당하는 사람 있을 거고, 뭐 PR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겠죠. 즉 이렇게 조직의 구조가 유사한 기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을 때는 뭐가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른 조직 부서, 다른 부서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에 빠지게 돼?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서의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조직의 구조는 또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 인간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인간의 행동이 무엇에 기여해야 되는데, 조직의 목표에 기여해야 되는데, 조직의 구조를 잘못 설계를 했더니 부서 이기주의에 빠진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 부서의 일에만 너무 매몰돼서 전체 조직의 성과라고 하는, 전체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조망하지 못하고 아주 얕은 협소한 목표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조직의 성과가 오히려 낮아지는, 즉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즉 조직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들은 그래서 뭐다?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에 알맞은 구조와 문화라는 거죠. 문화는 갑자기 왜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들. 구조와 문화는 한 몸이에요. 왜 한 몸이냐? 구조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기제라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즉 정신적인 측면에서 인간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기제가 됩니다. 즉, 이 부서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보면은 구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자, 근데 구조를 그대로 가만히 두고 이 부서이기주의를 없앨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조직의 문화를 협력적인 조직 문화로 만들게 되면은 관계적인 조정을 통해서 모든 어떤 부서끼리의 상호 조정이 원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조직을 연구하는 이유도 역시 뭐다? 이 한 명의 인간의 행동을 조직이 바라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개인도 집단도 조직도 보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다?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는 게 목표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경영조직론의 목표다라는 거죠. 조직의 목표, 아니다,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조직의 목표를 금방 달성할 수 없어요. 어떻게 먼저 해야 돼? 인간의 행동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뭐가 달성되는 거야? 그 결과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교시에 질스 1기의 첫 번째 시간에 1교시에 보게 될 내용이 그래서 뭐냐면 목표를 볼 겁니다. 목표. 이거를 먼저 봐야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할 그 지향점을 알아야지만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프레임워크, 개인 측면에서 프레임워크를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경영조직론이 뭔지부터 쭉 그래서 볼 거예요. 자, 24페이지에 조직 행동을 연구한다는 것은 과학적 활동이래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뭔가를 표현하려면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상태를 묘사하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밝혔으면은 어떤 사건이, 어떤 현상이 미래의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측이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주는 것이 통제다. 즉, 경영조직론은 뭐다, 여러분들?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와 집단역학과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구조와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경영조직론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연구 대상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목차 보시면 미시조직론은 인간의 활동에 대한 연구로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개인의 행동과 소집단의 행동을 연구해요. 인간 그리고 집단. 그러면서 두 번째 목차로 내려오시면 거시조직론은 조직의 모양 그리고 조직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거든요. 즉 조직이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이제 조직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집단과 조직으로 나눠서 경영조직론을 배우는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경영조직론 그래서 또 올라가 보시면 25페이지에 경영이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업의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는 관리 과정입니다. 그런데 경영조직론, 그래서 경영조직론이란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의도적인 구조로서 그리고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인데 따라서 경영과 조직론을 합쳐서 경영조직론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내 인간의 행동과 조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연구 대상이 미시조직에서는 개인, 집단, 그리고 거시조직에서는 조직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경영조직론의 연구 방법 있는데요. 26페이지에 경영조직론의 연구 방법에서는 구성 개념, 그리고 이제 변수 간 관계에서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내용은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에 있는 연구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 개념, 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해야지만 경영조직론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즉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주시고 과목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읽어보시고 제가 하나하나 다 사례를 그래서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서 왜냐면 이제 뒤에 이제 본문에 이런 개념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독립변수, 매개변수, 인과관계 이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텐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읽고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경영조직론의 연구 목표는 독립변수, 즉 이제 원인의 측면에서는 이제 성격, 집단, 조직 구조, 즉 우리가 이 경영조직론에서 주로 연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변화시킬 것들입니다. 변화시킬 것들. 이런 걸 어떻게 변화시켜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즉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쭉 볼 거고 그러한 원인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시켜서 밑에 있는 종속변수, 즉 우리가 바라는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경영조직론을 공부를 하는 거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사관리에서도 효율성과 효과성을 약간 구분하셨잖아요. 효과성은, 자, 두 번째 줄에 효과성은 꺽쇠 처리하시고 조직 목표 가운데 가치 동그라미 치세요. 즉, 조직이 진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게 효과성입니다. 그런데 조직 효율성은 하면서 꺽쇠 처리하시고 조직 효율성은 세 번째 줄에 가격에 동그라미 치세요. 가격. 그래서 27페이지에 조직 효과성 꺽쇠 처리하시고 가치, 조직 효율성은 꺽쇠 처리하시고 가격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21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 21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도 복습을 그냥 제가 그 체크한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24페이지에서 제일 처음에 24페이지에서 경영조직론 자체가 뭐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1페이지가 경영이 뭐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경영. 그리고 4페이지로 가면은 거기에 그래서 이제 조직이 뭐다? 이 순서대로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는 지금 경영이 있거든요. 경영.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줄 칠게요. 경영이란 타인, 다른 사람,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경영이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업의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는 관리 과정으로서 경영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관리를 거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관리. 여기 지금 계획, 실행, 통제, 이거 플랜도 C잖아요. 관리적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역할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1차까지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 이 내용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경영자의 역할, 이게 이제 1차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시 그래서 4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그래서 4페이지로 넘어가시고 자, 조직의 개념이 지금 6개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 6개의 개념을 다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좀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그냥 일반적인 조직일 경우에는 1번의 공동의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립한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면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들의 사회적인 집단까지,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만 제가 한번 써보자면 조직이라고 했을 때에는 처음에 공동의 목표를 꼭 써주셔야 돼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요. 의도적으로 정립한 구조를 만들어요. 구조를 취하고 이 구조에 따라서 인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구조를 취하고 구조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그리고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들의 사회적인 집단. 그래서 이제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 정의를 하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목표인 거고, 자 그러면서 2, 3, 4, 5번을 제가 암기하기 좀 편한 상태로 좀 고쳐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립한 구조를 취하고 그 구조에 따라서 상호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이렇게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시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조직의 구조거든요. 조직의 구조. 근데 조직의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간들이 서로 조정하는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외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이게 뭐였어요? 여기서 지금 사슬형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슬형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조직의 구조가 기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을 때 주로 취하게 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네트워크였거든요. 즉, 두 가지의 이 문장은 따로따로 별도로 막 암기를 막
인위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구조라고 하는 것을 설계하면 그 구조에 따라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었잖아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4번과 5번은 뭐예요? 4번과 5번. 조직의 구조는 환경에 뭐가 있어야 돼? 상황 적합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상황 적합적 설계. 즉, 구조적 차원과 뭐가 적합성이 있어야 돼? 상황적 요인과 구조적 차원이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환경과 전략과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기계적인 조직 구조를,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기계적인 조직 구조를 취하는 것이 알맞았단 말이야. 즉 구조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정립한 구조에 따라서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외울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의 사회적인 집단,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이 구조까지는 여러분들 조직을 뭐로 보는 거냐면 수단과 도구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욕구에 대해서 조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합리적 관점이에요. 사상안에서 우리 여러분들 그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스캇의 조직 이론 다 배웠죠, 여러분들? 아니, 내가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제 생각에는 통일적으로 다 배우셨던 내용 같기는 한데, 어디까지 가르치셨는지, 다른 강사님들이 어디까지 가르치셨는지가 확인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배웠죠? 들었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캇의 조직 이론을 떠올려 보시면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기준이 나눠졌었잖아요, 여러분들. 조직과 환경에 대한 관점, 그리고 조직과 인간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조직과 환경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 폐쇄적이고 개방적인 두 개의 관점. 그리고 조직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관점과 자연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조직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는 상황 적합적 설계를 강조하는 거고, 즉 조직이 수단이고 도구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인간들의 사회적인 집단이다 라고 보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사회적인 욕구로 인해서 조직의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조직의 구조가 조직의 목표랑은 상관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고 도구로 보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뭐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는 생존하는 개체로 봐요. 유기체라고 쓸게요, 여러분들. 유기체. 생명체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조직 구조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4번과 5번은 조직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상반된 어떤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개념이다. 즉 외부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수단이고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인간들의 사회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여러분들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이 인간들의 사회적인 집단. 그래서 조직을 수단과 도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유기체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테일러와 메이어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대표주자는 테일러고요. 자연적으로 바라보는 대표주자는 메이어거든요. 왜 그래? 테일러가 바라봤을 때 조직은 이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경제적인 욕구만 충족을 시켜주면은 조직의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봤어요. 근데 메이어는 이 인간들의 욕구를 똑같이 이제 단편적으로 바라본 거는 똑같지만, 이때
뭐가 있어? 비공식 집단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메이오예요. 여기는 공식적인 조직만 있다고 보잖아요. 여기는 비공식 집단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념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또 추가를 또 하자면 만약에 6번을 제가 왜 추가를 하냐면 만약에 어떤 현대적인 관점으로 조직을 봐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 현대적인 관점은 뭔가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그래서 조직의 문화가 그래서 강조되고 그리고 유연한 조직 구조가 강조되는 경우에 그리고 조직이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경우에 그럴 때는 6번 조직화 과정에 산물을 써야 돼. 자, 조직화 과정.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organizing이죠. organization, 즉 어떤 하나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조직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직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조직화 과정의 산물이라는 거거든요. 와이크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한 거고, 즉 조직이 너무나 불확실한 환경 속에 존재를 하고 있고 조직의 구조보다는 문화가 강조되는 환경에 있고 유연적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조직이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그런 조직을 여러분들이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조직화 과정의 산물 뒤에 와이크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책에서 좀 체크를 또 해볼게요. 4페이지고요. 그래서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 있죠. 근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조가 필요하고 그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야 되고요. 경계를 가지고 요거는 제가 일부러 뺐는데 요거까지 쓸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경계는 뭐냐면 조직의 경계는 문화예요. 문화. 그럼 이제 4번은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고 인간들의 사회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연적인 관점으로 조직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개념인 거고 조직화 과정의 산물은 와이크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이거를 알아낼 수가 없어. 왜? 조직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조직도 변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직을 어떤 한순간에 딱 잘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조직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조직화밖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페이지 또 1번 보시면 목표 지향적 있죠. 왼쪽 여백에 쓰세요. 목표 지향적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조직이 목표가 있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 쓰시고 조직 목표 그리고 2번 목차는 옆에 조직 구조 쓰시고요. 그리고 조직의 경계는 왼쪽 여백에 조직 문화 쓰시고 4번은 개방 시스템 쓰시고요. 4번 개방 시스템 그리고 5번은 인간과 집단 역학 즉 자연적 관점이라고 쓰세요. 자연적 관점 4번에 여러분들 그 개방 시스템 쓰셨죠? 거기에 이제 합리적 관점이라고도 쓰세요. 합리적 관점. 그래서 이제 조직 이론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4번과 5번이 왜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관점으로 나뉘어지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6번 조직화 과정의 산물 보시면 여기는 동태조직이라고 쓰세요. 동태조직. 그리고 조직학습이라고 쓰세요. 동태조직과 조직학습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조직화 과정의 산물에서는 자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일 마지막 줄까지 하나로 쭉 이어버리시고 그 문단이 조직학습이고 618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읽어보자면 지금 6번 목차고요. 즉 행위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해석을 주고받으면서 공통적 해석을 얻게 되는 모호성의 감소를 통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뭐였어요? 이게 조직 학습이었어요. 서로 이 모호한 정보에 대해서 더욱더 완전성을 기하려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을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교환하고 하나의 합의된 의미, 하나의 합의된 어떤 해석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조직 학습이었다. 그래서 이 6번 개념은 여러분들이 뭔가 현대적인 조직을 문제로 풀어야 될 때 조직 개념에 쓰시면은 좋은 변별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쉬시고 45분에 시작할게요.